안녕하십니까. 삼성 스마트 신경과 김석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서 두통에 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통은 종류가 많은데 두통 중에서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인 편두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은 뭐 다 아시다시피 머리가 아픈 증상인데요. 이 두통을 일단은 나눌 때 크게는 1차성 두통 그리고 2차성 두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정의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은 1차성 두통은 CT나 MRI 같은 뇌 영상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2차성 두통은 CT나 MRI 뇌 영상에서 원인이 나오는 대표적인 거는 뇌 종양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게 있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르게 분류를 한다면 1차성 두통은 증상은 일단 주관적인 거죠. 자기만 느낄 수 있는 거죠. 통증이니까. 주관적인 증상은 있는데 객관적인 징후가 없는. 뭐 예를 들어 아프다는 거는 환자는 알고 의사는 알 수가 없는데, 징후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편마비가 있다. 그건 환자도 마비가 있고 의사는 진찰해서 마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증상은 있는데 징후가 없는 경우. 2차성 두통은 증상도 있으면서 의사가 객관적으로 진찰로 찾을 수 있는 징후가 동반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2차성 두통하고 1차성 두통을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프면 우선 2차성 두통, 뭐 종양이나 출혈 같은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의료기관에 많이 내원을 하시는데, 실제로 2차성 두통은, 전체 두통에서,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 5%도 채 되지 않는 게 2차성 두통이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두통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뇌종양이나 뇌출혈 이런 거를 걱정해서 이제 영상 검사를 하겠죠. 뇌 영상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원인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A라는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B 병원에 가서 또 영상 검사를 또 하고 또 MRI도 반복적으로 찍고 검사를 해야지 두통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선입견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두통 환자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뇌 영상 검사를 해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두통이라는 거죠. 그럼 1차성 두통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뇌 영상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검사에서 종양이 나오면 뇌종양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진단법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진단. 그런데 1차성 두통은 이런 영상으로 이 원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진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2차성 두통의 진단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뇌 영상 검사해가지고 종양이 나오면 뇌종양, 출혈이 나오면 뇌출혈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데,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 진단으로 진단되는 질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단이 더 어렵습니다. 2차성 두통에 비해서. 1차성 두통을 진단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임상 증상, 어떤 환자가 호소하는 어떤 두통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뭐 편두통이다, 또는 이 환자는 긴장형 두통이다, 이 환자는 군발성 두통이다,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듣고 1차성 두통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런 두통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임상 진단 상태에서는 아직은 추정인 상태죠. 확정 진단은 아니고 그런 거 같다. 추정 상태에 있는 거고, 추정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 추정이 맞는지, 또 이 임상 진단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이 중에서 감별 진단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추정한 뭐 A, B, C, D라는 1차성 두통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이렇게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죠. 뭐 예를 들어 뇌혈류 검사라든지 뇌파 검사라든지 그런 결과를 보고 이제 A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B에 좀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조금씩 확률을 높여나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배제 진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제 진단. 사실 이건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들어가는 건데, 1차성 두통 기본적으로 뇌 영상이 정상이라는 가정하에 내리는 진단들이거든요. 그래서 뇌 영상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니까 2차성 두통이 이제 배제됐다. 그래서 남은 거에서 어떤 건지 찾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제 진단으로 시작해서 임상 진단으로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진단은 병의 경과를 봅니다. 경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에 대한 반응이고요. 내가 편도통이라고 진단을 해서 편도통에 맞는 약을 썼는데 환자분이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편도통을 확정 진단이 되는 거고, 편도통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편도통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질환, 뭐 예를 들어 군발성 두통의 가능성이 있으면 군발성 두통에 맞는 약을 썼는데 군발성 두통 약을 썼더니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군발성 두통으로 진단이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통 어떤 병에 대한 진단을 들을 때 흔히 2차성 두통에 준해서 그러니까 직접 진단하는 거죠. 1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상 진단이라든지 배제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약에 대한 반응 이런 걸 치료적 진단이라고 하는데, 치료적 진단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최종적으로 어떤 병인지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이 진단하기가 2차성 두통보다 훨씬 어렵고, 더군다나 치료적 진단 과정에서 이제 약에 대한 반응을 볼 때는 이제 어떤 약이 적절할지에 대한 환자분들이나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치료적 진단의 어떤 정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1차성 두통이 진단하기는 훨씬 어렵다는 거고요.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두통이 있다. 두통이 있으면 이제 이 두통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기본적으로 두통 환자는 이제 2차성 두통이 아닌지를 일단 첫 번째로 판단을 하고, 2차성 두통은 기본적으로 뇌 영상에서 원인이 보여야 되고요. 그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뇌 영상에서 문제가 보여야 2차성 두통이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은 최대한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뇌 영상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2차성 두통이 되는 거고, 뇌 영상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제 2차성 두통이 이제 배제되는 거고, 여기 이게 배제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1차성 두통이 되는 거고, 1차성 두통 중에서 1차성 두통의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병일지 찾는 과정에 임상진단이라는 방법이 있고, 임상진단, 증상을 듣고 어떤 병인지 추정하는 임상진단, 그리고 병의 경과라든지 이 약에 대한 반응을 보는 이제 치료적 진단, 이런 걸로 이제 진단을 확정해 나간다 거고요. 2차성 두통에서 이제 뇌 영상으로
진단하는 걸 직접 진단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뇌영상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를 이제 2차성 두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몇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레드 플렉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빨간 깃발이라는 건데, 이런 증상들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것들은 2차성 두통이기 때문에 빠른 뇌영상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벼락두통이라고 그래서, 벼락두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갑자기 벼락을 맞은 것처럼 멀쩡했는데 심한 두통이 갑자기 오는 경우를 벼락두통이라고 하고요. 흔히 환자분들은 뒤통수를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은 두통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벼락두통 같은 경우는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심각한 뇌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2차성 두통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들이고, 또 하나는 어떤 신경학적 징후, 아까 1차성, 2차성 두통 나눌 때 증상하고 징후를 얘기 드렸는데, 신경학적 징후를 동반하는 두통. 예를 들면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는 두통, 의식 저하가 동반된 두통이라든지 한쪽 팔다리 마비를 동반된 두통,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소견이고요. 한 달 전에 봤던 환자분 예를 들면 50대 남성분인데 머리가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제 진료실로 오셨거든요. 근데 왼쪽 팔다리를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쪽 편마비가 동반된 건데, 머리 아픈 건 아프신 건데, 이 마비는 언제부터 생겼나요? 그랬더니, 그것도 머리 아프면서 이제 조금씩 생겼는데 점점 심해진다. 이거 자체가, 이런 신경학적 징후가 동반됐다는 자체가 이제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거고, 그 환자분 뇌영상 검사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뇌종양으로 진단이 되었던 분인데, 어쨌든 이런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전체 두통의 많아봐야 10%, 대부분 5% 이내에 있고요. 대부분 1차성 두통인데, 이런 두통이 직접 진단이 굉장히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두통이라고 하면 흔히 오해하는 게 검사하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불필요한 검사들을 받게 되고 계속 진단은 안 되고, 그런 과정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겪게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두통의 대부분은 뇌영상에서 진단되지 않는 1차성 두통이고, 1차성 두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증상을 듣고 임상 진단하고 배제 진단하고 치료적 진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을 어떻게 구별하고 그것들이 진단할 때 어떤 식으로 진단에 대한 접근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차성 두통 중에서 가장 1차성 두통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차성 두통의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를 환자가 가지고 있는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두통 중에서 이제 1차성 두통이 2차성 두통보다 훨씬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1차성 두통 중에서 제일 흔한 거 1번, 2번은 긴장형 두통과 편두통인데요.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그러니까 두통이 경미하면 병원에 안 오겠죠. 그래서 병원에 올 정도로 좀 심한 두통만 따로 분류해 보면은 편두통이 가장 많습니다.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편두통은 다들 편두통이란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병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병의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병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이름을 붙이냐는 건데, 사실 저는 편두통이라는 진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환자분들에게 이 편두통이라는 병을 설명할 때, 제일 큰 배리어거든요. 이 병의 이름 자체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편두통 어원을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편두통이라는 게 원래 이제 라틴어로 헤미크레니아라고 해서, 크레니아는 이제 머리고요. 헤미는 이제 절반. 그래서 반만 아프다. 말 그대로 반만 아프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했다고 하면 반두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편두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죠. 편자는 이제 우리 편마비 할 때, 네 편, 내 편 할 때 그 편자인데, 머리 한쪽만 아픈 편두통, 머리가 한쪽만 아프다 그래서 이제 편두통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편두통이 이제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인데, 마이그레인은 마이그레이트. 이동한다는 거가 어원이거든요. 이동하는 통증. 그러니까는 이제 이 편두통의 특징이 한쪽만 아프다도 있는데, 이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에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통이 옮겨 다녀요. 왼쪽 아팠다, 오른쪽 아팠다, 앞쪽 아팠다, 뒤쪽 아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만약 표현한다면, 이제 이동두통?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한쪽만 아픈 게 이 병의 어떤 본질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마이그레인이라는 말에는 이 두통이 움직이는 두통이다. 그런 게 이 병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둘 다 아닙니다. 전체 두통 중에서 머리 한쪽만 아픈 두통은 대부분 편두통은 맞아요. 그런데 편두통 환자에서 머리 한쪽만 아픈 사람은 전체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두통 환자는 사실 절반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1차성 두통 얘기할 때 2차성 두통 배제하고, 그 다음에 증상으로 임상 진단하고, 이제 추정 상태죠. 추정 상태에서 제가 환자한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환자분 제가 얘기를 다 들어봤더니 환자분 편두통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딱 나온 얘기가, 저는 머리가 한쪽만 아프지 않은데 양쪽만 아픈데 제가 왜 편두통인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할 말이 없죠. 편두통이라는 진단명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환자분에게 제가, 편두통 환자는 원래 절반 이상은 머리 한쪽만 안 아파요. 양쪽 다 아파요. 그러면 근데 그게 왜 편두통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해를 못하는 그런 간극이 생기는데, 비슷한 예로 이게 의학 용어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마 이석증이란 병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귀에 있는 평형추역하르라는 돌이 떨어져 생기는 어지럼증, 이게 이석증이거든요. 이석증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진단이에요. 왜냐면은 이석증이라는 병 자체의 본질을 딱 3단어로 표현한 건데, 이석증은 사실 의사들이 쓰는 진단은 이석증이란 말은 안 쓰고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 이게 의사들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 진단명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양성이다, 악성 아니다, 심각한 거 아니다, 발작성, 갑자기 생긴다, 체위성,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뭔가 움직일 때 생긴다, 현운, 어지럽다. 그래서 별건 아닌데 움직일 때마다 발작적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이다. 이게 이제 의사들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보다 귀에 돌 떨어져 생기는 이석증, 이게 훨씬 더 심플한 얘기거든요. 이것처럼 편두통도 이 진단명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환자분들에게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편두통이 왜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 왜냐면 이제 어떤 병을 이해할 때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해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편두통은 왜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뇌세포, 뇌 안에 뇌세포들이 있죠.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뇌세포들은 서로 뇌세포들끼리 전기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거든요. 옆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흥분선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뇌세포를 억제시키는 억제성 신호가 있는데, 이게 어떤 밸런스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근데 편도통 환자들은 억제성 신호보다 흥분성 신호가 좀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뇌세포들의 전체적인 뉴런들의 과민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편두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시발점이고요. 그럼 뇌세포의 과민도는 왜 증가하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선천적 요인이 있어요. 뇌 자체가 좀 예민하게 타고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나는 내가 예민하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뇌세포 자체가 선천적으로 좀 예민하다, 과민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선천적 요인이 있고, 이거는 약간 유전적인 측면도 있어서, 편도통 환자분들이 가족들이 편도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편도통이 있으면 이제 자식도, 자제분들도 편도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유전적인 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유전병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전적 소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세포를 과민하게 만드는 후천적인 이제 요인들, 우리가 이제 방아쇠 역할을 하는 유발인자라고 하는데 후천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후천적인 요인 대표적인 거는 신체적,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같은 거,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 그래서 편도통 환자 여성분들이 편도통 있는 분들 중에서 일부 환자분들이 이제 생리기간 때만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리기간 때 또는 배란기 때, 그때 호르몬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뇌세포 과민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 뭐 이제 밤에 이 뇌세포 과민도를 떨어뜨리려면은 이제 밤에 수면을 잘 취해야 되는데 뭐 불면증 때문에 못 잤다든지, 뭐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못 잤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은 또 뇌세포의 과민도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먹는 건데, 이제 음식 중에는 뇌세포 과민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음식이 카페인입니다.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 그 다음에 술, 담배. 환자분들 중에 나는 평소엔 괜찮은데 술을 과음하고 나면 다음날 머리 깨지게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편두통입니다, 그게. 뭐 숙취다, 술병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그 편두통이고요. 담배도 많이 피면은 이제 뇌세포 과민도 늘어나고, 편두통에서 커피는 약간 좀, 양날의 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커피 자체가 카페인이 문제인데, 카페인이 들어갔을 때는, 편두통이 좋아집니다. 일시적으로. 그런데 카페인에 자꾸 노출되면은 뇌세포의 과민도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두통이 점점 심해지는 그런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카페인도 이 뇌세포 과민도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말씀이고요. 뇌세포가 과민도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두통으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실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추정되는 가설들만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이제 가설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신경인성 염증이라고 해서, 두통을 일으킨 게 뇌에 있는 신경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두피나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이라는 건데, 3차 신경 주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면서 이제 두통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가설들이 있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CGRP라고 해서 칼스톤 인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건데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일반 환자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 CGRP가 편도통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그 다음에 두통으로 갈 때 가장 키가 되는 게 이제 뇌혈관 또 뇌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은 이제 이게 두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편두통이 생기는 원리를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편두통을 예전에는 요 포인트가 주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혈관성 두통이라고 했었어요. 혈관성 두통. 근데 이제 이 뇌혈관이 확장되는 게 편두통의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지, 혈관이 확장됐기 때문에 두통되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프다. 그래서 혈관성 두통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혈관성 두통이라는 진단은 잘 안 쓰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편두통보다는 혈관성 두통이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더 쉬워서 혈관성 두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편두통의 이제 본질적인 거를 표현하는 진단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편두통 환자분들의 어떤 진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뇌과민증후군이라는 말이거든요. 결국은 뇌세포가 과민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뇌과민증후군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 편두통의 본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서, 아직은 편두통이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환자분들한테 어떤 때는 편두통, 어쩔 때는 혈관성 두통, 어떨 때는 혈관성 편두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뇌과민증후군으로 인한 두통이 이 병의 본질을 가장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단명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일단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이렇게 두통이 생기는데, 편두통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심한 두통입니다. 심한 두통. 두통이 심하다. 뭐 진단 기준, 아까 임상 진단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심하다는 거를 이제 뭐 중등도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환자분들한테 우리가 표현할 때는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고 아파서 죽는 게 낫겠다 싶은 게 10점이라고 하면 몇 점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중등도로 하면 보통 이제 5점, 뭐 6점 이상 되는 두통. 근데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참을성 좋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뭐 한 8점 정도 얘기할 거를 뭐 3점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임상 진단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심한 두통이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한쪽만 아픈 통증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 한쪽만 아프면 어쨌든 편두통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리고 오히려 편두통 환자분들의 더 특징적인 거는 한쪽만 아픈 것도 있지만 이동하는 통증, 아까 마이그레인의 어원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편두통 환자분들, 많은 환자분들이 왼쪽 아팠다가 오른쪽 아프고 그런 게 특징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걸 이제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심한 두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걸 두통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두통 발작. 편두통 증상의 어떤 핵심적인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반복되는 두통 발작이에요. 반복되는 두통 발작. 신경계 질환 중에서 어떤 병이 생긴 다음에 병이 이 포인트에 생겼는데 증상이 계속 가는 이런 병들도 있고, 이게 시간이라고 치면 이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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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은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게 이제 뇌졸중 같은 거죠. 혈관이 막혀서 이 포인트에서 증상이 생겼으면은 계속 이 사람은 혈관이 막혀서 예를 들어 편마비가 왔다. 계속 편마비가 있죠. 그런데 어떤 증상이 발작적으로 반복되는 병들은 진단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편두통이라는 거죠. 보통 두통 발작이 짧으면 4시간에서 길면 72시간까지 가거든요. 한 3일 정도. 두통 발작이 이것도 생기고 또 멀쩡하고 이때 생기고 또 멀쩡하고 뭐 이런 발작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게 이제 편두통의 가장 특징적인, 핵심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이 두통 발작 때는 보통 응급실로 가거든요. 근데 응급실 레벨에서는 환자를 볼 때 딱 보는 포인트가 하나예요. 2차성 두통이냐. 그것만 보거든요. 2차성 두통이 아니면 응급실 레벨에서는 이건 환자가 아닌 거예요. 환자 취급을 못 받죠. 집에 가요. 그리고 이제 안 아플 때 이제 보통 병원에 가죠. 안 아플 때 가면은 이땐 증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기억을 떠올려서 의사한테 얘기를 하고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닥 아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편두통 되게 아프거든요. 저도 편두통 환자인데 편두통 발작이 오면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냥 집에 계속 누워있고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가면은 너무 멀쩡해 보이거든요. 환자가. 뭐 되게 아프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발작과 발작 사이기니까 별로 환자 취급 못 받죠, 또.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이 실제로 아픈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별로 환자 취급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편두통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은 두통 발작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그 발작이 반복된다. 시간은 이 정도 걸린다. 강도는 중등도 이상이다. 그리고 한쪽으로 오는 게 특징인데 한쪽으로만 안 올 수도 있고, 오히려 두통이 돌아다니면서 왼쪽 아팠다, 오른쪽 아팠다, 뒤쪽 아팠다, 앞쪽 아팠다 하는 게 더 특징이고요. 그리고 뇌가 과민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편두통의 또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 뇌에서 느끼는 감각들에 대해서 과민성이 생겨요. 그래서 제일 흔한 게 광과민. 그러니까 발견돼 보면 더 힘든 거예요. 두통도 더 심해지고, 어차피 본인이 못 견디고. 그다음 소리과민. 시끄러운 데 가면 막 두통 더 심해져가지고 더 힘들고.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 발작이 오면 어두운 조용한 데 가가지고 가만히 누워있거든요. 그래야 조금 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위에 따라서 조금 두통이 바뀔 수 있어요. 누울 땐 조금 괜찮은데 일어나면 두통 확 심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두통의 증상들이고, 오심구토, 그러니까 미식거리고 토하는 거. 이게 아까 이제 뇌혈관 확장되면은 뇌혈류량이 늘어나거든요. 혈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미식거리고 토하는 부분을 자극하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분들 흔한 두통이 이제 또 미식거리거나 토하는 두통입니다. 그래서 1차성 두통 환자들 외래에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볼 때 환자가 한쪽만 아픕니다. 편두통이네요. 다른 얘기 거의 안 들어도. 머리가 반복적으로 아픈데 그때마다 나는 밝은 데 가도 힘들고 시끄러운 데 가도 힘들다. 편두통. 머리 아플 때마다 토해요. 편두통. 이거든요. 다 특징적인 증상들이고. 아까 오심구토를 얘기 드렸는데, 오심구토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 이것도 환자하고 의사하고 오해가 많이 쌓이는 거거든요. 편두통 때문에 오심구토가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체해서 머리가 아프다. 이게 원인 결과를 거꾸로 이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물론 어떤 특정 음식이 안 맞아서 아까 후천적 요인 얘기 드렸는데 음식도 있거든요. 특정 음식이 안 맞아서 그게 뇌세포 과민도를 높여가지고 편두통 발작이 되면서 토하고 뭐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편두통의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가 미식거리고 토하는 거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면 편두통이란 병이 증상은 반복되는 두통 발작, 심한 두통, 한쪽만 아프거나 돌아다니면서 아프다, 그리고 밝은 빛이나 소리에 민감해진다, 미식거리고 토하는 게 동반된다. 편두통의 증상이고요. 편두통 증상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요. 편두통을 이제 어떻게 진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진단은 아까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2차성 두통이 아니라는 것을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 방법은 증상을 듣고 2차성 두통이
증상 자체가 2차성 두통은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증상 자체로 그냥 배제하기도 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영상 검사 하는 거죠. CT나 MRI 찍어서 아닌 거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2차성 두통이 배제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증상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증상들을 들어보고 이 환자가 머리 한쪽만 아픈 두통이네 미식거리고 토하는 두통이네 증상들을 듣고 이 환자는 증상 자체가 임상적으로 편두통이다. 편두통으로 추정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정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편두통 환자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초진 때, 여기까지 추정 진단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두통 환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들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뇌혈류 검사랑 뇌파 검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한다고 하면 환자분들은 이게 직접 진단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뇌혈류 검사에서 뭐가 나왔으니까 편두통이다. 뇌파 검사에서 뭐 어떻게 나왔으니까 편두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편두통 환자에서 이런 진단들은 편두통인지 아닌지를 보조하는 역할이고요. 주된 건 뭐냐? 주된 건 임상 증상이에요. 증상이 훨씬 중요하고 임상 진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 임상 증상이 편두통인데 보조적인 것들이 이걸 편두통하고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진단이 바뀌진 않습니다. 보조적인 증상. 그러면 이걸 왜 하냐? 증상이 더 중요하면 이런 것들은 진단 시에 어떤 보조적인 역할도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환자의 경과를 모니터링할 때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편두통 환자한테 우리가 약을 쓰면 이 약을 쓰고 나서 환자 증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환자의 얘기를 듣고 또 판단할 수 있지만 약간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모니터링 첫 번째 진단 시에는 어떤 검사 소견이 보였는데 약을 쓰고 나서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어떻게 변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좋아졌구나. 아니면 비슷하구나. 이런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다음번 약의 용량이나 어떤 약을 쓸지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편두통 때 하는 검사들은 직접 진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진단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 그리고 치료 경과 모니터링 하려는 측면이 크다는 거고요. 뇌혈류 검사를 이제 관련 얘기를 드릴 건데 뇌혈류 검사는 많이 하는데 뇌혈류 검사를 편두통 환자, 뭐 일반적인 다른 환자들도 그렇지만 편두통 환자한테 뇌혈류 검사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뇌혈류 검사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요 측두부, 이제 옆통수죠, 옆에 귀 근처 옆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대가지고 이쪽으로 머리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 혈관이 있거든요. 중대뇌 동맥이라는 이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다가 초음파를 쏴서 이 혈관으로 다니는 혈류의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뭐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혈류의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건데 편두통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혈류의 속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좀 빨라요. 보통 이제 뇌혈류 검사했을 때 중대뇌 동맥 그거를 우리가 의학용어로는 MCA라고 하거든요. MCA의 혈류 속도가 보통 한 70 이하가 정상인데 편두통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70 이상이에요. 뭐 심지어는 뭐 100, 120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도 드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혈류 속도가 왜 빠른지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혈관이 있으면 이게 이제 중대뇌동맥이라고 쳐봅시다. 이 부분이 좁아졌어요. 혈류가 이렇게 가는데 넓은 부위에서 혈관이 좁아진 부위를 통과하면 거기가 빨라지거든요. 물도 이렇게 시냇물 이렇게 흐르다가 좁아지면 거기 좁아지는 부분은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진 데가 있으면 혈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편도통 환자한테 혈류 검사를 했는데 혈류 속도가 빠르다.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환자분 검사해봤더니 혈관이 좁아지셨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편도통 환자에서 혈류 속도가 빠른 게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큰 동맥이 있으면 검사를 이제 이 포인트에서 혈류 속도를 재는데 혈관이 이렇게 막 분지하거든요. 혈관이 막 분지를 하는데 피는 심장에서 짜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장에서 이제 올라가는 압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혈관에 저항이 있을 건데 이 저항은 이런 작은 혈관들, 이런 걸 세동맥이라고 하는데 세동맥들이 얼마나 확장되어 있냐, 수축되어 있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편도통 환자 아까 혈관이 확장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세동맥 레벨에서이거든요. 이 레벨에서. 이 레벨에서 혈관들이 다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면은 저항이 떨어지고 그러면 같은 압력으로 피를 보내도 저항이 낮으면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혈류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요 MC라는 혈관은 똑같은데 똑같은 면적에 혈류가 더 많이 가야 되니까 혈류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성 두통 때 혈류 속도가 빠른 거는 혈관이 좁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혈류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혈류 검사한 다음에 환자분 혈류량이 많이 늘어나셨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혈류 속도가 빠르시네요. 검사 결과에 더 기초한 얘기긴 하고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혈관이 좁아지셨네요가 되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혈류량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 아까 혈관이 확장됐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혈관이 확장돼서 아프다. 혈류량이 늘어난 거를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된 거를 우리가 혈류 검사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혈류 속도가 보통은 70 이상이긴 한데 증상이 전형적인 혈관성 두통인 편도통인데 혈류 속도가 70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분 환자분 편도통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약 쓰기 전에 이분이 편도통이 심해서 약을 써야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약 쓰기 전에 뭐 혈류 속도가 한 65였다. 약 쓰고 나서 얼마나 바뀌는지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뇌파 검사인데 뇌파 검사는 뇌혈류 검사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 뇌파 검사는 이 포인트 뇌세포가 얼마나 과민해져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뇌세포가 과민해지면은 우리가 뇌파라는 거는 뇌세포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인 신호가 아주 느린 파도 있고 서파, 느린 파도 있고 아주 빠른 파도 있어요. 뭐 아주 느린 파를 뭐 델타파라고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파가 있고 그 다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올라가는데 뇌세포가 과민해지면 베타파 또는 감마파 레벨에 있는 뇌세포들이 많아져요. 그거를 뇌파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정량 뇌파라고 하는데 정량 뇌파를 시행하면은 뇌파가 빨라져 있는 부분 그걸 다시 한 번 더 해석하면 뇌세포가 과민해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혈류 검사랑 마찬가지로 정량 뇌파에서 뇌세포가 조금 과민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은 편도통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다만 모니터링 할 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서 다음 약을 결정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거고요.
편두통의 증상,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편두통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두통 치료는 일단은 편두통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를 이해하면 편두통 치료를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뇌세포 과민도의 증가가 편두통의 핵심적인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시작해서 중간 과정을 거쳐서 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으로 이어지는 건데, 뇌세포의 과민도가 증가되는 원인은 선천적인 요인, 또 후천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뇌세포의 과민도가 증가된 거를 잡아주는 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과민도가 증가되는 기본적인 원인, 선천적인 거. 사실 요거는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교정하기가 어렵죠. 타고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후천적인 요인들, 유발인자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유발인자 또는 이 편두통 발작을 일으키는 방아쇠 역할하는 요인들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후천적인 요인들 몇 가지 얘기 드렸는데, 뭐 신체적, 정신적인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여성분들 호르몬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요. 수면장애도 얘기 드렸었고요. 스트레스, 뭐 신체적인 스트레스, 뭐 정신없이 일하고, 전혀 뭐 휴식 시간 없이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될 거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뭐 이제 말 그대로죠. 정신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개입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저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는 뭐 크게 드리진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환자분들이 조절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유발 요인이란 거를 인지는 하시지만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거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도 뭐 호르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배란기 때나 생리기간 때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편두통 환자분들이 언제 또 심해지냐면, 폐경기 때, 갱년기 때 호르몬 변화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편두통이 확 심해지는데, 뭐 호르몬을 안정시키세요, 뭐 갱년기를 겪지 마세요,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니까 이제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유발 요인인지는 하나지만 개입하기는 좀 어렵다. 뭐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서 갱년기 때 호르몬의 변화가 문제라면 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성 호르몬제를 외부에서 이제 뭐 먹는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복용하는 게 우리 신체 내부에서 나오는 이 자연적인 호르몬 생성은 아니기 때문에 호르몬 레벨이 안정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먹었을 때 확 올라가고 또 시간 지나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변화의 어떤 변동성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먹는 약 이런 걸로는 편두통이 호전되진 않습니다. 수면장애하고 음식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뭐 수면장애 중에서 뭐 불면증이 있다거나 뭐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수면질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면장애에 대한 거는 또 이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라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건 이제 음식인데요. 음식 중에서도 커피입니다. 카페인이 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유발인자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카페인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이 카페인이 양날의 검입니다. 그 편두통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카페인 성분이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뇌혈관이 확장된 게 수축되는 효과가 있어요.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혈관이 수축되면서 편두통 발작기에 커피를 드시면은 이 혈관이 수축돼서 혈류량이 줄면서 두통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카페인은 뇌혈관 수축 효과가 있다. 그런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이런 물질들의
자꾸 노출이 되다 보면 이 카페인 성분이 떨어졌을 때 혈류량이 더 확장되는 쪽으로 가거든요. 뇌혈관이 카페인 먹어서 수축되면 그때는 좋아지죠. 근데 카페인 성분이 떨어지면 원래 확장됐던 것보다 더 확장돼서 혈류량은 더 느는 쪽으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치료제처럼 쓰일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시킨다. 혈류량을 더 늘려서 또 뇌세포 관면도를 증가시켜서.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페인 성분을 순수하게 약으로 맞는 것도 있어요. 약 중에서 카펠, XX, 이런 약들이 그런 약인데, 이 약도 마찬가지로 두통 발작이, 이거 고카페인이거든요. 고카페인인데, 두통 발작했을 때 이 약 먹으면 확 좋아질 수가 있는데, 진통제죠, 진통제. 근데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편두통에 대한 진통제.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다른 두통 때는 혈관이 확장돼서 생긴 두통은 아니니까 이거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데,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하루에 3번씩 먹었다. 매일 먹었다. 이러면 처음에는 한 알 먹어서 괜찮았는데, 그 다음 이제 계속 먹다 보면은 이제 한 알 먹어 효과 없으니까 2알 먹게 되고, 그리고 약효 조금 떨어지면 더 아프고, 이런 거를 우리가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하거든요. 약물 과용 두통. 그래서 이 카페인 함유된 이 진통제들이 약물 과용 두통이 굉장히 잘 생겨요. 그래서 카페인은 먹었을 때는 그때만 진통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이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악화인자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커피를 끊으라는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카페인은 약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커피는 커피 유발 두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런데 저도 편도통 환자인데, 저도 그렇고 편도통 환자들 대부분이 커피를 좋아해요. 카페인이 뭔가 뇌세포의 어떤 그 예민한 뇌를 조금 더 이렇게 충족시켜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페인 끊으세요라는 말이 한마디는 쉽지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잔 정도 드시는 거, 특히 디카페인으로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 없다, 이 정도 얘기 드리는데요. 원칙적으로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끊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이제 한 잔 정도로 줄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카페인 같은 경우는 또 오후에 드시면은 이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뇌세포 과면도를 증가시키는 이런 경로로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카페인 자체도 문제지만, 그래서 카페인이 제일 조절이 필요한 거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술, 담배는 꼭 편도통 아니라고 해도 끊거나 이제 술은 절주하거나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음식 중에서 편도통 유발할 수 있다고, 다 유발하는 건 아니지만,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들이 카페인 말고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환자분들 중에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미료 안 쓰고, 밀가루 음식 안 먹고. 근데 사실 이 편두통을 음식으로 조절하려고 하면은 먹을 게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카페인 이외에는 크게 강조는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 뒷레벨들을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되는데, 이 뒷레벨들은 다 이제 약물들이거든요. 약인데, 편두통 약이 이제 두 종류예요. 크게 이제 범주가, 하나는 예방약. 아까 편두통이 발작이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편두통 발작이 반복되는 게 특징인데, 발작이 오는 것 자체를 막는 약이에요. 예방약은. 아플 때 예방약 먹는다 효과 없어요. 아플 때 예방약 먹어봤자 이거는 다음 어택이 오지 않게 하는 거지, 이미 지금 와 있는 이 어택 때는 효과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자주 오는 거를 이제 막는 효과고, 구체적으로 타겟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방약을 쓸 때 두통 발작이 한 달에 8번 이상 오면, 일주일이면 2번이죠.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이상 오면은, 아, 이건 예방약 써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환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뭐, 한 두세 번 오더라도, 한 번 왔을 때 막 3일씩 가고, 아예 뭐 일상생활 안 되고, 진통제 전혀 안 듣고, 이러면은 그때는 써야죠, 예방약을. 그런데, 횟수로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8번 기준으로 하는데, 8번이 안 되면, 이제 굳이, 그러니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다. 뭐 근데 진통제로 비교적 컨트롤 된다. 그러면 굳이 예방약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예방약은 매일 쓰는 약이기 때문에 또 먹는 게 불편하고 하니까.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아플 때 먹는 거. 진통제죠. 진통제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진통제는 발작 때 먹는 거예요.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왔을 때, 두통이 왔을 때 빨리 두통을 없애주는 역할. 그런데 이제 뭐 진통제면 제일 우리 흔히 아는 게 타이레놀 같은 약인데 그런 약들은 이제 편두통에서는 거의 안 듣고 편두통 때 쓰는 진통제들이 따로 있어요. 주로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들이죠.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편두통 때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두 가지 계열이 있고 요 예방약들 먼저 얘기 드리면은 작용 기전, 그러니까 왜 이게 예방 효과가 있느냐? 그게 뇌세포의 과민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방약들을 우리가 쓸 때 이제 어떤 약들을 쓰냐면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뇌세포 과민도 증가 이 얘기할 때 뉴런이 서로 신호를 교환하고 그 신호는 흥분성 신호가 있고 억제성 신호가 있고 흥분성 신호가 억제성 신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 뇌세포 과민도가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방약들은 뭐냐면 흥분성 신호에 가 있는 무게추를 억제성 신호로 옮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흥분성 신호는 줄이고 억제성 신호는 높이고 이게 뇌세포 과민도를 낮추는 약. 다시 말하면 이제 편두통 예방약들이 다 이런 기전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뇌세포들이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의 어떤 이 균형점이 아주 극단적으로 깨져 있는 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전증이라는 병인데 뇌전증은 옛날 말로 이제 간질인데 얘도 일종의 발작성 질환이거든요. 아까 이것도 두통 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얘도 대표적인 발작성 질환인데 뇌세포의 이런 신호가 균형이 깨져 있어서 일시적으로 이게 흥분성 신호 쪽으로 확 가버리면은 이제 갑자기 경련 발작하는 것들이 이제 뇌전증인데 그러면 이제 뇌전증을 잡는 약, 항경련제죠, 그게. 항경련제가 얘가 흥분성 신호를 낮추고 억제성 신호를 높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편두통 예방약은 항경련제를 갖다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은 오해가 쌓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편두통 예방약을 드릴게요 하고 약을 처방을 했어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요즘에 약의 설명서가 다 나오잖아요. 무슨 약입니다, 무슨 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항경련제라고 딱 보면은 내가 무슨 경련을 안 하는데 왜 이런 약을 왜 주냐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어떤 거를 정의할 때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항경련제로 개발된 약은 맞지만 사실 이거는 뇌세포 균형제라고 하면은 조금 더 말이 본질이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뇌세포의 신호균형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경련제로 개발된 뇌세포 균형제를 쓴다. 왜? 흥분성 신호를 낮추고 억제성 신호를 올려서 뇌세포의 과민도를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이게 뭐 제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편두통 예방약으로 이제 전 세계 의사들이 보는 어떤 진료 지침에 다 들어가 있는 약들이에요. 이런 약 써도 된다. 대표적인 게 뭐 약 이름을 얘기를 하면 안 돼서 뭐 그런데 대파 뭐 XX, 뭐 토파 XX 뭐 이런 것들 많이 쓰는 약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항경련제의 어떤 계열도 대부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편두통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뭔가 이제 근거가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약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똑같은데 뇌세포의 과민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똑같은데 이 뇌세포의 과민도가 조절되는 게 이 흥분성 신호, 억제성 신호 이런 것들은 뇌 표면에 있는 뉴런들 레벨이고 요 심부, 뇌의 심부에서 표면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또 조절해주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뇌 호르몬들이거든요.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뭐 히스타민이라든지 뭐 도파민 이런 것들이 얘네들은 약간 1대1이라고 치면은 1대1 방송, 1대1로 전화하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얘는 KBS에서 뉴스 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 신호 어느 정도 조절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뇌 호르몬을 또 조절을 해주면 뇌세포의 과민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로토닌에 또 작용하는 약들, 히스타민에 작용하는 약들 이런 것들 쓸 수 있는데 또 얘네들이 뭐냐면 우울증 약이에요. 항우울제가 세로토닌 레벨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세로토닌 레벨을. 뭐 그런 약들이 또 뇌 흥분성, 이 뇌세포 과민도 조절에도 또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환자분들이 약을 받으면 이 의사가 항경련제를 주더니 이제는 항우울제를 주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 이제 뇌세포의 과민도를 조절하려고 쓰는 약들이다. 기본적으로는 흥분성 신호 줄이고 억제성 신호 늘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항경련제나 항우울제로 개발된 약들인데 사실 쓰려는 의도는 그런 건 아니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는 요 중간 레벨을 많이 지금 이제 컨트롤 하려고 많이 하는데 요거는 과거에서도 많이 쓰던 약들이에요. 옛날부터.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도 과거에서도 많이 이제 쓰던 약들이고 대표적인 게 뇌혈관 확장됐으니까 수축시켜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진통제예요. 얘는 예방약, 얘는 진통제. 아플 때 먹는 거. 뇌혈관 확장시키는 거를 막아주는 수축시키는 약이 트립탄이라는 약이 있어요. 트립탄 약 이름은 아니고요. 트립탄 계열. 무슨 트립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가지 되는데 트립탄 계열 약들이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을 좋아지게 해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히스타민이라는 뇌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해가지고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립탄, 아까 얘기한 카페인 계열 약들 이런 약들이 이제 뇌혈관을 수축시키는 대표적인 약이고 카페인하고 마찬가지로 트립탄도 자주 먹으면 뭐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이상 먹으면 약물 과용 두통 생겨요. 아까 8번 이상 쓰면은 예방약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 놔두면 약물 과용 두통 가니까 이제 쓴다는 의미도 있어요. 트립탄 계열. 트립탄도 종류가 굉장히 또 많아요. 트립탄도. 아주 뭐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강도. 혈관을 수축시키는 강도. 효과죠, 효과. 혈관을 많이 수축시키면은 효과가 더 좋으니까. 여기는 부작용. 세상사 다 마찬가지지만 강도 세지면 부작용도 세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약도 있고 여기 있는 약도 있고 여기 있는 약도 있어요. 저는 주로 여기약에서 스타트 하는데 이거 썼는데 효과 떨어져요. 여기로 가고 여기 썼는데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이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편두통 약들 다 마찬가지인데 의료에서 쓰는 약들 마찬가지인데 어떤 환자한테 약 쓸 때는 평균적인 용량, 평균적인 환자한테 쓰는 걸 써요. 그리고 나서 맞춰 나가거든요. 디테일하게. 뭐 예를 들어 이 약들은 80%는 이 약 효과 있는데 그 나머지 20%가 너무 세기도 하고 너무 약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환자 봐가면서 조금씩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또는 의사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한두 번 먹어보고 병원 안 오면 계속 못 찾아요, 이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이거는 약간 뭐 별개 얘기고요. 최근에 나온 뭐 약들, 신약들,
있는데 뭐 디탄이라는 계열 약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약들이라서 그거는 이제 일단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축이 요기 예방약, 요기 진통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최근에 새로 개발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 1, 2년 사이에 출시된 약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제 조금 신기술 비슷하게 하는 것들이 있고, 대표적인 게 보톡스, 그 다음에 이제 CGRP 차단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일단 CGRP 차단제부터 얘기 드릴게요. 이게 심플하니까. 아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CGRP라는 물질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뭐 칼시토닌진, 릴레이티드 펩타이드 이런데 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CGRP가 굉장히 편두통의 이 기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CGRP를 막아주면 뇌세포 과민도가 좀 늘어나도 혈관 확장까지는 안 가겠네.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편두통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을 이 출시가 돼가지고 지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약들은 이제 나온 지 한 1년 조금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작년에 나온 약들인데 요거는 주사제예요. 주사제. 이건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 여기 배에다가 인슐린 주사 맞는 것처럼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 넣으면은 이제 되는데 환자분들이 주사제라고 하면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약은 아니고 그냥 배에다 밀착하고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살짝 따끔하고 약 들어가고 이렇게 많은 약이라 뭐 아주 뭐 고통스럽고 그런 건 아니라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 주사제 통증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다. 작용 기전은 CGRP 차단제다. 뭐 디테일하게 조금 두 가지야. 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안 들어온 것까지 조금씩은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그냥 핵심적인 본질은 CGRP 차단제다. 특장점은 뭐냐면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돼요. 약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것도 있어요. 되게 편하죠, 그러니까. 편하고 효과는 조금 이게 이제 편두통이 이렇게 발작적인 두통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거를 이제 사파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파성이 뭐 나중에는 또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발작됐다가 이렇게 좋아지는 시기 없이 그냥 계속 아픈 이런 만성 편두통도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어렵죠, 고치기가. 만성 편두통이 있는데 둘 다 해서 쓸 수 있고, 주사제 맞으면 두통 발작 시기에 맞으면은 뭐 진통제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는 약간 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우리가 편두통약 쓸 때 두통 발작의 빈도를 그리고 그 두통이 왔을 때 강도를 50% 이상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한 60에서 70% 정도 효과는 있다 이렇게 돼 있고, CGRP 차단제가. 그래서 뭐 많이 이제 요즘 많이 하는데 이제 문제가 굉장히 비싸요. 보험이 안 돼가지고 뭐 나중에 보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금액이 비싸다. 예를 들어 이제 앞에 우리가 뇌세포 과민도 조절하는 약들 한 달 약 써봤자 뭐 한 달 약값 해봤자 뭐 2, 3만 원 뭐 나올까 말까인데 뭐 이쪽은 여기에 비해서는 약값이 이제 뭐 한 10배 이상이니까 20배 정도 되니까 쓰기는 조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약이고, 근데 아주 팬시하고 효과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 약들이 여기보다 또 떨어지냐?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뇌세포 과민도를 줄여주는 약들이 종류가 많거든요. 제가 쓰는 약만 해도 한 10여 가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뭐 다 임상시험 결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임상시험들 보면 얘랑 이거 하나랑 막 비교한 그런 임상시험들이 있어요. 비교해보면 얘가 더 좋게 나오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쓰지 않고 조합해서 쓰거든요. 두세 가지를 이렇게 컨비네이션해서 쓰는데 대신에 용량은 다 낮춰서 저용량, 저용량, 저용량. 하나를 고용량으로 쓰면 부작용이 나와요. 근데 여러 개를 저용량으로 쓰면 효과는 올라가고 부작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고, 그렇게 썼을 때 얘네에 비해서, 이 신약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이진 않는데, 단독으로 고용량으로 쓰는 것보다는 얘가 나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CGRP 차단제 계열 약을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 보톡스는 얘보다는 조금 된 건데, 보톡스는 얘는 조금 더 있었죠. 근데 보톡스를 편두통 환자한테 쓴다는 게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보톡스가 원래 뭐 미용에 많이 쓰잖아요. 주름살 펴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보톡스가 원래 무슨 약이냐면 그 보톨리늄이라는 그 균에서 나온 독소인데, 얘네들이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육이 움직이려면은 신경에서 근육 움직이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신경에서 보낸 신호가 근육에 닿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편두통 환자한테 보톡스를 어디다 주냐면 이 두피에다가 31군데에다가 주거든요. 155유니트 정도 주는데, 그러면 이 두피 주변에서 이런 신경성 염증이라든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분비되는 거를 이제 막아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신경 차단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신경 차단술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걸 막아준다. 보톡스도 마찬가지로 뇌세포 과민도를 줄이는 건 아니고, 여기는 놔두는데 여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되는 걸 막는 효과가 있고, CGRP 차단제는 이미 나온 신경 전달 물질, 특히 CGRP를 막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보톡스는 그래서 이거는 예방약으로 써요. 얘는 보톡스만 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급성기 때는 효과는 없고 이제 예방 효과를 쓰고, 특히 만성 편두통 때 좀 더 효과가 CGRP 차단제에 비해서는 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두통 치료는 이렇게 하고 합니다. 또 하나는 뇌세포 과민도를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서 뭐 이제 피하는 것만 얘기 드렸는데, 뭐 하면 좋은 것들도 있어요. 뭐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유산소 운동하면은 이제 뇌세포 과민도 떨어지고, 아까 수면하고 연관된 건데 숙면 취하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있고요. 디탄이라는 약, 아까 이제 히스타민 쪽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게판트라고, 얘는 또 앞에 얘기했던 이런 CGRP 차단제 마찬가지로 CGRP에 작용하는 이제 경구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이 이제 외국에는 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약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지금 편두통 치료 쪽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오늘 두통과 주로 이제 1차성 두통 중에서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요약하면은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뉜다는 거고, 1차성 두통은 뇌 영상 검사에서 눈에 안 보이는 거, 2차성 두통은 검사에서 나오는 뭐 뇌출혈이나 종양 같은 두통을 2차성 두통이라고 한다는 거고, 1차성 두통 중에서 가장 흔한 게 편두통이고, 편두통은 기본적으로 증상을 듣고 진단하는 임상 진단, 그리고 뇌 영상에서 2차성 두통이 아니라고 보는 배제 진단, 그리고 환자의 경과하고 약에 대한 반응을 보고 결정하는 치료적 진단,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진단하는 게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거고, 편두통은 진단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뇌 과민 증후군이 조금 더 이 병의 본질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는 거고요. 증상은 반복되는 두통 발작, 그리고 여러 가지 감각에 대한 과민성, 미식거리고 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편두통의 증상의 특징이고, 진단은 뇌연료 검사하고 뇌파 검사를 해서 진단에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받는다. 환자의 치료하면서 경과를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고, 치료는 편두통의 이 기전들, 선천적인 요인, 후천적인 유발인자들이 모여져서 뇌세포 과민도가 증가되고, 그게 여러 가지 중간 과정, 뭐 뇌의 어떤 신경외성 염증이라든지 특히 CGRP 같은 물질들을 통해서 뇌혈관이 확장돼서 두통이 오기 때문에, 치료는 이 부분을 조절하든지, 이 부분 예방약, 이 부분 진통제,
또 최근에 각광받는 여기 보톡스라든지 CGRP 차단제를 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